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에 제일 먼저 제가 여쭤보는 게 있죠. "계약서 있으신가요?" 계약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분쟁이 발생을 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분쟁이 발생을 해요. 이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하실 당시에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상대방이 딴소리를 해요. 내가 이해하고 있던 거랑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던 거랑 달라요. 이제 그러다가 다투시게 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전후로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메일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계약 당사자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려고 일부러 애매하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주된 내용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별거 아닌 듯이 나중에 계약 내용이라고 우기려고 애매한 문구를 넣어서 상대방한테 보낸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계약서에 적힌 문구, 아니면 계약의 배경과 당사자들의 의도, 오늘은 법원이 계약을 해석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계약서 문헌,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일단 계약서 내용을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제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무조건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된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계약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점을 주장해야 될지 조금은 감이 오게 되실 겁니다. 일단 계약의 해석은 언제나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서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겠다는 합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A가 B에게 언제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A는 B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다른 무엇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당사자분들이 법원에 출석하셔 가지고 이제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직접 출석을 하셔 가지고 "아 저는 계약서 내용이 이런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아 그 계약 내용을 모르셨구나."라고 얘기할 재판부는 없을 겁니다. 보통 지장을 찍거나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땐 그렇게까지 하죠. 그렇게 하는데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인감증명서까지 계약서에 첨부를 했다?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런 주장은 인정되기가 어렵죠. 하다못해 은행에서 작성하는 복잡한 서류도 아니고 정말 A4 용지 한 장, 두 장, 보통 인제 계약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약서가 길지도 않아요. 그냥 한 장, 두 장 정도의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 해석의 출발점은 언제나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계약 문구가 명확할 경우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죠.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계약서의 문구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명확한데 계약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시면 "아니 다 큰 성인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다른 분 재판받는 과정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걸 봤거든요. 뭐 사정은 알겠는데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모르시면 사인하시면 안 되죠. 사인을 하셨으면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계약서에 인제 이런저런 내용을 넣으시려고 해요. 계약서를 자세하게 써야 나중에 "싸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사실 다툼의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계약서가 간단하고 심플해야 계약서 조항끼리 충돌될 여지도 없고 계약서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해지는데 계약서 내용이 막 길면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랑 다르고 앞에서 쓴 단어와 뒤에서 쓰는 단어가 다르기도 하고 이게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문가 검토 없이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으시고 했다면 문구가 애매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계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제 애매한 문구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체의 손해배상을 한다." 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근데 일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계약서에 없으면 결국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법원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정말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자 계약서에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2-3에 나누어서 분할로 지급한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3에 나눠서 지급한다는 게 1억 원을 적당히 3 등분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중도금을 그렇게 큰 액수를 지급하지 않고 마지막 잔금을 그냥 한 번에 왕창 주겠다는 건지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인제 돈을 받고자 하는 쪽은 왜 돈을 이렇게 지급하느냐고 할 수 있고 인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쪽은 어차피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3 번에 나눠서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받고자 하는 쪽에서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돈 받기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서 내용만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매매대금 1억 원을 일시불로 그냥 언제까지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10 등분해 가지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1,000만 원씩 받아오다가 갑자기 나머지 매매대금을 한 번에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눠서 지급해 오던 분은 "아니 이거 계약서에는 그냥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한 거고 어떻게 지급할지는 이미 계약서 쓸 당시에 내 사정을 봐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계약서가 일시불 한 번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따라라."라고 무조건 그렇게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이제 계약서 작성 이후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걸로 봐서 당장 나머지 금액 전체에 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볼까요? 일단 판사님이 물어는 보실 거예요. "아니 계약서 이렇게 체결하고 돈을 이렇게 나눠서 받은 이유가 있냐? 받으면서도 별말 안 했냐?" 뭐 이런 거는 따져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져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서가 일시불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좀 불리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했다면 계약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재판부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제 거래 관행 그리고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대화 기록 등을 참고를 하죠. 그래서 계약서가 완벽하다면 계약서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계약서에 허점이 있거나 실제 당사자들의 행동이 계약서와 다르면 법원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를 어렵게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간단하게 쓰실수록 오히려 싸울 여지가 적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승소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냥 누가 읽어도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보통 법원까지 들고 가는 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문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죠. 계약서 내용이 명확한데 누가 이거를 법원까지 가서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굳이 시간 돈 들여가면서 다투지 않죠. 그래서 계약서 문구를 뭐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까지 갈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구두 합의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계약 체결 후에 또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사람 맘먹은 대로 다 일이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계약서는 써 놓고 나중에 사정 봐주겠다고 따로 얘기를 하고 하면 나중에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니까 이제 딱 봐도 뭔가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를 차라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왜 새로 쓰게 됐는지, 어떤 문구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다 쉽게 따져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조금 줄어들죠. 다툼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건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좀 수긍하기가 쉽고, 설령 우기면서 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법원에서 별로 다툴 게 없어요. 그럼 인제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이면 법원에서 조정을 권한다든지 아니면 변론기일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든지 해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어쨌든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 계약서의 문구가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인제 사인 간 작성된 계약서는 허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죠. 또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따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쓰시고,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